예, 5월달 월보 작성을 했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부터 좀 봐주시면은요. 일단 제가 지난달 월보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여전히 높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리고 펄르렌저스에 대한 채권 부도 리스크가 좀 높아지면서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상승세를 이어가기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V자형 반등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들은 말씀드렸던 크레딧 리스크가 좀 빠르게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4월 9일날 연준이 정크본드까지 사준다라는 그런 추가 정책을 통해서 대형 업체들의 크레딧 리스크가 완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14페이지의 왼쪽 차트에서 좀 봐주시는 것처럼 미국의 분기 성장률 컨센서스를 좀 나타낸 것인데, 봐주시는 것처럼 초반에 급격하게 상향 내지는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좀 스테이블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눈높이가 다 조정이 됐고, 그리고 짧은 경기 침체 이후에 3분기부터는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에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미국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V자형 반등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힌트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차트를 좀 봐주시면 중국의 실물 데이터들을 좀 나타냈는데 1, 2월 달에 급락 후에 3월 달에 다 반등하는 모습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생산 같은 경우에서는 회복력이 상당히 빨랐고요. 반면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까만색 점선을 봐주시면은 회복 강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를 나타내냐면, 경제활동이 재개가 됐을 때 공장은 가동을 통해서 물건을 먼저 생산해냈기 때문에 어떤 경기 반등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돈을 써야 그 경기가 반등이 나타나는 소매 판매나 서비스업 같은 것들은 회복력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점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 다음 달부터 이제 빠른 주는 이제 이미 경제활동을 시작했었고, 한 20여 개 주가 5월 달에 경제활동을 재개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점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18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제가 지도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주들인데, 대체로 이제 판벨트와 러스트벨트의 지역에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서비스업 경기보다는 농업이라든지 제조업 먼저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을 좀 시사를 하고 있고요. 어저께도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GM과 포드 같은 자동차 업체들이 다음 달부터 공장을 가동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업체들의 가동률이 한 20% 수준인데 다음 달에 한 70%까지 올라온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는 다른 것들이 다음 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서비스업과 소비에 대한 비중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통해서 먼저 경기를 좀 끌어올리겠지만, 중국과는 달리 서비스업 비중들이 높고 서비스업의 경기 반등 속도가 느린다는 점을 좀 감안해보면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는 상당히 다소 느리고 점진적으로 반등할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제활동 재개를 통해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될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점은 좀 리스크 요인들로 작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21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연준이 대규모의 돈을 살포를 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을 좀 시행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 반등이 호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들은 다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겠지만, 봐주시는 것처럼 최근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어떤 미국의 시가총액 비중들도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 주가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어떤 V자형 반등보다는 이제는 상승 탄력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들이 높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올해의 양회는 아마 다음 달 한 중순쯤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회의 내용을 최근 열리는 이 중앙정치회의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재정 위주의 경기 부양과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전통과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요. 바텀업 관점에서는 3월 이후 건설용 강제 거래량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3월 굴삭이 판매량은 49,000대로 월별 기준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발계 위의 인프라 심사 규모는 전년 대비 330% 급증하는 등 이런 국무원 주도하에 2분기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올해 재정 지출의 3.7%가 신형 인프라 투자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형 인프라는 향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이어서 28페이지랑 29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생산 부문보다 서비스와 소비 경기 반등세는 3월 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소비 쿠폰의 지급, 자동차와 가전제품 소비 진자 정책은 소비 회복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당 정책의 전체 소비 견인 규모는 약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전체 소매 판매 약 4% 수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측면에서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실적 부담 때문에 주가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3페이지 보시면요. 3월 사회용자 총액과 M2는 각각 전년 대비 29%, 10% 증가했습니다. 사회용자 총액이 기업 이익의 약 1개에서 2개의 분기 정도 상향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 이익은 2분기부터 감소폭이 축소되어 3분기에 플러스 전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먼저 반등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향후 외국인 방향성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4월 이후 외국인 자금은 3주 연속 중국 본토 시장으로 순유입되었고 여타 통화 대비 안정적인 원화 전망도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긍정적입니다. 저기 자료가 많으니까요. 발표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짧게 베트남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들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 이제 베트남인데요. 요게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수출 증가고 하나는 내수 증가인데요. 수출 증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 긴급 재난 지원금 때문에 수출 주요 대상국 대상국들의 이제 현금 지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수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연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내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베트남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소매 판매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고요. 요런 두 개가 좀 호재로 작용하지만 최근에 기업 이익이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됐을 때 추세적인 상승세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출이나 내수가 좀 늘어나면은 기업 이익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VN 지수의 추세적인 그 상승세는 나타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뭐 미국, 중국, 아시아까지 다 들어보셨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이제 찾은 투자 아이디어, 5월달 제시한 아이디어는 점진적인 일상 복귀와 경제 회복 투자입니다. 그래서 78페이지 테이블에 보시면 세 가지로,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가 유지될 거고, 소비 활동이 재개될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신형 인프라 투자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종목들 선정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80페이지 넘어가시면 저희 4월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8%포인트 정도 아웃퍼폼 했고, 시장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저희도 한 19% 정도 수익률이 났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5월 종목들이 있는데요. 4월 종목 중에 더 있던 것 중에는 ASML하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제외를 했고, 중국의 1위 허거 프랜차이즈 기업이죠. 하이디라오를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에 이연되었던 수술 수요가 나타날 걸로 봐서 대표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을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퀀트 김재현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퀀트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기업 공시 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 자사주 매입 공시거든요. 그래서 2월부터 지금까지 한 500여 개 기업이 직접 내지는 이제 신탁 계약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이 지금 공시한 사례고요. 아시다시피 자사주 매입은 이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한도로. 이 상법상 한도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 자사주 매입을 세게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한테는 펀더멘탈이 우수하다는 어떤 시그널을 이제 보여준다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시각을 넓혀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은 줄고 자사주 매입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같은 경우는 실적이랑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의 일부를 이제 자사주 매입이 대체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4페이지부터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자사주 매입한 사례들을 따가지고 성과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4페이지 그림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림 3번 보시면 코스피 200, 기관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자사주 매입 당시에는 주가가 반영하지만 이 파란색 이 실선을 보시다시피 자사주 매입한 이후에는 다시 주가 추세가 내려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형주는 이 자사주 매입이 어떤 수급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 쉽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자사주 매입하는 비율이 전 세계 대비 이제 낮은 수준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자사주 매입한 것을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6페이지, 7페이지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좀 그룹을 나눠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좀 찾아보면요. 첫 번째, 자사주 매입하기 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 그리고 발행 주식 목표 매입 비율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펀더멘털이 양호한 기업들, 시가총액 중소형주들은 자사주 매입 공시가 소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 효과를 좀 부각시키는 것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그 공매도 금지랑 자사주 매입 효과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중소형주에서는 아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사주 매입이 어떤 수급 이벤트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숏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타 범위로 잡히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효과가 더 셀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분석한 그림 7번, 7페이지 그림 7번을 보시면 이 코스피 200 제외하고 코스피 200을 뺀 코스피 종목 그리고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한 이후에도 향후 영업 30영업일까지도 시장 상대 수익률은 플러스를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수급 금지 조치도까지 고려를 한다면 좀 더 영향력이 셀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동산 GPGB 김영근 연구원 발표해주세요. 네, NH 부동산 GPGB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연간 전망은 조정세로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그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실물 경기에 타격을 줬기 때문에 그 영향은 조금 더 회복하는 데는 속도가 늦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일단 국내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단독주택 가격 변동 4.5%를 상승시켰고요. 2월 달에 공시지가, 땅을 이야기하죠. 그게 6.3% 상승을 했고요. 어제는, 우리가 있던 공동주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전년 대비 6%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14.7%하고 대전이 14% 올랐고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은 작년보다는 많이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한 6%에서 그쳤지만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세하고 공시가격하고 현실화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국으로 보면 한 69%로 수준을 맞췄는데 9억 이상의 한 66만 호 정도 됩니다. 그게 한 21% 올랐는데 그중에 15억 이상의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은 26%, 30억 이상은 27% 상승시켰다는 거죠. 시세하고 거의 부합하게 만들어놨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초저금리 0.75의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제한적으로 자꾸 보는 이유는 첫 번째가 공시가격 현실화도 있지만 세금 중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한테 더 많이 거두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강도 대출 규제입니다. 아시다시피 9억 이상에 대해서는 15억 이하까지는 20%밖에 적용이 안 되고 9억 이하는 40%를 빌려줍니다만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금 시장의 유입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실물자산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지연이 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호가가 높이 올라갔던 공동주택 가격 자체는 조정을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3번, 페이지 2번의 그림 3번을 보시면은 우리 하반기 전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통화량, 돈을 풀어서 주택 가격하고의 좀 비교하는 걸 보면은 최근에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돈은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지수는 빠지고 있는 느낌. 그게 2008년의 리먼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풀어도 외생 변수인 경기가 회복이 돼야 사실상 바닥을 찍고 시그널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조정세 불가피하다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산업기업 분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많습니다. 실적 자료는 콜포인트만 말씀해 주시고요. 콜포인트 없으시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LG이노텍, 삼성전기, 이규하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3월 그 글로벌 판매가 나왔고요. 예상대로 이제 안 좋았는데 일단은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중국 쪽에서 회복이 좀 빨리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좀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도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락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4월에도 숫자가 안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차피 이제 안 좋아지는 걸 다 아는 상황에서 빨리 이제 중국이 올라오는 거 감안했을 때 하반기 이제 그리고 내년에 올라올 좀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관련된 업체들을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 LG이노텍, 삼성전기, SK코롱PI, JNTC, ITM 반도체, 더구전자 같은 이제 애플이랑 중국 비중이 높은 이런 업체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LG이노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실적이 뭐 예상보다 훨씬 이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 계속 이제 아시겠지만 1분기에는 사실 코로나 영향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 효과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환율 효과 더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잘 나왔고요. 근데 이제 2분기는 저희가 이제 시장보다 좀 안 좋게 이제 보고 있고, 뭐 아이폰 SE 신제품이 좀 나와도 일단은 좀 2분기 수요까지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2분기 실적은 좀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간으로 저희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30% 정도 낮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PER 밸류에이션이 지금 13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게 그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한 40% 정도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상황이고, 히스토리컬리 봤을 때도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반기 5G 아이폰이나 내년 이제 수요 개선세 감안하면은 분명히 지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그 추정치 상향하면서 18만원으로 좀 상향을 했고요. 삼성전기도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기는 12만 5천원 이제 그대로 좀 유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분기 실적이 마찬가지로 좀 이제 안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 이제 업황이 좋아질 거로는 보지만 지금 MLCC 업황이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사이클은 일단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MLCC 그 수급이 좀 타이트해져서 오를 가능성이 좀 보이면 그때 추가적으로 좀 반응해서 이제 좀 사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스마트폰 회복이나 중국 회복세 이제 감안하면 매력적이다고 생각해서 네, 12만 5천원 유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연우 코스메카 코리아 아모레 퍼시픽 조미진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연우랑 코스메카 코리아는 프리뷰,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은 리뷰 자료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보시면 중국과 국내 시장에서는 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와는 좀 고객사 수주 상황이 좀 확실히 차이가 나고 있어서 이번 분기는 좀 잘해도 다음 분기는 좀 그만큼 또 수주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체력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추천드렸던 이유가 미국 ODM 업체인 인그루드랩을 인수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좀 잘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추천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에 인그루드랩이 미국 FDA로부터 OTC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쪽에서 수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원래 보았던 긍정적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고, 또 기업 가치 재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제가 지금 확인해본 바로는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사실 뭐 중국과 국내 쪽에서 계속 플럭추에이션이 계속 있으면서 실적은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견 홀드 유지하고 실적 추정치 하향하면 목표 주가 11,500원으로 하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우입니다. 연우는 원래 고객사 다변화 그리고 비용 축소로 인한 실적 개선이 뭐 작년 이제 투자 포인트였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에 확실히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러나 이제 중국
국내와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쪽까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며 올해는 뭐 하반기까지 계속 외형 성장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무엇보다 기대했던 게 중국의 생산 공장을 작년에 이제 오픈하면서 이쪽 중국 쪽에 대한 성장 기대였는데 사실 뭐 작년에 이제 회사랑 커뮤니케이션 했던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나타났던 그런 수주 현황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반영해서 투자 의견 바이에서 홀드로 실적 추정치 하향하고요. 또 이 홀드로 투자 의견 하향하고요. 실적 추정치 하향하면서 목표 주가도 하향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가 좀 완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생산 공장이 좀 의미 있게 매출이 올라오는 시점에 주가도 좀 의미 있게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어제 오전에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액은 22% 감소했고 또 이거 프린트가 좀 잘못되었는데요. 영업이익은 67.3%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컨센이 810억이었는데 최근 이제 눈높이는 400에서 500억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낮아졌던 기대감보다는 뭐 실적은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세는 이제 인더스트리 수준인 뭐 29% 정도 빠졌고요. 중국은 30%, 방판이 20%, 그리고 로드샵 아리따움은 50% 하락하면서 예상 수준대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온라인 쪽인데요. 사실 이제 아모레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그동안 봤던 부분들이 그동안 너희 유통 채널에 대한 구조조정을 잘 못하지 않았냐였는 건데 사실 이 로드샵이나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모레가 계속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오프라인 점포 축소와 더불어 온라인 쪽에 대한 이제 뭐 강화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올해 국내에서는 온라인 쪽 매출이 80% 그리고 중국에서는 2월에 물류 차질이 있어가지고 3월부터 좀 재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15%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사실 부정적인 부분들 분명히 코로나 영향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들이 사실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 축소도 사실 1분기 때는 안 할 거라고 봤는데 진행이 됐고요.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네, 2분기 때부터 좀 더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실적이나 주가는 전부 다 바닥을 지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4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그다음 LG화학 발표해 주세요. 네, 목표 주가를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지금 상향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가가 하락하면서 뭐 올 여름 하반기부터는 이제 NCC 설비 경쟁력이 회복되고 이익이 이제 따라서 그게 좀 올라가는 그림이 예상이 되고요. 뭐 첨단 소재 사업 구조정을 통해서 이익률이 좀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 올리고 투자 의견 바이를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더 잘 나왔고요. 이유는 이제 석유화학하고 첨단 소재 쪽에서 절반씩 좀 더 실적이 좋았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ABS랑 PVC, 그러니까 원가가 먼저 더 빠진 제품들을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원가 효과가 조금 더 빨리 나온 측면이 좀 있고요. 첨단 소재는 사업 철수 그리고 제품 믹스 개선하면서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석유화 같은 경우는 일단 수요가 지금 약세고요. 뭐 코로나 영향이 아마 2분기에 이 출하량 감소로 좀 나타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어떤 수요 감소로 좀 보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이제 원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상쇄가 되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좀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요 약세가 더 세냐, 아니면 이제 원가 하락 효과가 더 세냐의 어떤 힘겨루기인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스프레드상, 그리고 지금 역내 이제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속도를 봤을 때는 원가 효과가 조금 더 세지 않겠냐라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회복되는 시점을 더 좋은 그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때는 이제 스프레드가 탄력적인 회복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전지 쪽 그 가이던스를 좀 낮췄는데요. 간략하게 발표해 주세요. 예, 그 매출액을 좀 한 10% 정도 낮췄고 영업이익률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EV 2차 전지 성장세는 앞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쟁 우위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에코마케팅 이하정권. 네, 에코마케팅 어제 실적 나왔고요. 먼저
아래쪽 그 문단에 있는 일단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매출은 전년 대비 23%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빠졌습니다. 일단 매출 잘 나온 건 저희 자회사 쪽에서 몽제 많이 팔아서 그렇고요. 영업이익이 덜 나온 거는 그 몽제를 팔면서 동시에 프로모션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뭐 광고, 본업 부분은 이제 컨센서스에 굉장히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이번에 조금 눈여겨보실 만한 게 저희 오호라라고 하는 그 이제 셀프 네일 회사 관련해서 근로가 지분을 20%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영업 외단에서 지분법 이익이 약 6억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직 비수기이기 때문에 오호라도 이제 영업이 가장 옵티마이즈 된 게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향후에 지분법 이익이 들어올 부분은 좀 더 크다 보실 수 있고 이걸 좀 반영을 해서 이번에 EPS 상승시키면서 저희 목표 주가 23% 상향한 43,000원을 제시합니다. 뭐 이제 에코마케팅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거는 당연히 오호라고요. 근데 오호라 보실 때 이제 다른 것보다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그림 3, 4번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그림 3번 보시면은 저희가 대싱디바라는 1등 사업자랑 오호라가 최근에 이제 1월 이후에 1분기에 보시면 저희 인지도가 대싱디바만큼 올라오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게 다 최근에 쓴 마케팅비 때문이고, 근데 이게 옆에 이제 그림 4번 보시면은 셀프 네일 자체가 이제 어떤 계절성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아마 향후에도 조금 더 올라올 거기 때문에 지금 전 오호라 쪽에 월 매출이 이번 1, 2, 3월이 40억, 32억, 60억 나왔고 지금 4월이 80억 정도인데 이게 아마 7, 8월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100억은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월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도 저희 마케팅비는 아마 분기별로 50억 원을 넘어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 마케팅이 부담해야 되는 게.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아마 이제 보통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던 게 오호라 올해 매출이 5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아마 1000억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에코 마케팅 좋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현대홈쇼핑 발표해 주세요. 네, 현대홈쇼핑 프리뷰고요. 1분기에 코로나19의 중립적인 컨센 수준의 무난한 실적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 지금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올해 드디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홈쇼핑이 이제 실적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 같고요. 자회사들도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수익성 개선되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PER은 6.5배에 불과해서 좀 주가 상승 여력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풍산 윤종만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풍산이 최근에 그 방산 테마주로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유는 테마주 성격이 강했고요. 어제 실적은 영업이익 연결로 16억 적자를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방산 부분의 회복인데 실제로 중동 지역 그 공급 계약이 한 1,000억 정도 있었어요. 공시가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지만 결국은 경기 때문에 신동 부분, 그러니까 구리 가격하고 신동 판매량 자체가 좀 회복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투자의견 홀드 목표 주가 2만 원 유지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관심을 긍정적으로 갖는 부분은 역시 계속 말씀드리는 부산 공장 이전에 따른 토지 재평가,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이 회사가 한 6천억 정도 하는데 이 공장 가치만 한 7천억 정도를 이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회적 기여를 얼마나 할지가 변수여서 아직은 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고 있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현대건설기계 최진명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현대건설기계 1분기 실적이 나왔고요. 예, 1분기 매출은 6,363억으로 예, 전년 동기 대비 20% 빠졌고요. 뭐 컨센서스나 당사 추정치 오차 대비 5% 이내니까 뭐 예상대로 부진한 모습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인도, 뭐 유럽 안 가릴 거 없이 거의 모든 전 지역에서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매출의 둔화는 예상이 됐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당사 추정 대비 40%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나왔습니다. 뭐 회사 쪽에서 설명한 일회성 비용이 마케팅 좀 추가 비용 57억, 자재 긴급 조달 75억, 매출 채권에서 일부 부실이 있어서 충당금 42억 등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은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2분기나 3분기에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이제 이익 전망치를 하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추정이 크게 감소를 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BR 0.3배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바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홀드 유지, 목표 주가도 19,000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다음 미래에셋대우 정준섭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미래에셋대우 어제 실적 나왔고요. 1분기 실적 1,078억입니다. 전년 동기보다는 35% 감소했는데요. 그래도 제 추정치 220억 그리고 컨센 540억보다는 훨씬 크게 나온 거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예상보다 이제 잘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투자 자산에 따른 이제 분배금 수익 증가입니다. 분배금이나 배당금이 한 1,064억,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을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주식도 잘 나왔습니다. 해외 주식 수수료가 한 30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이외에 WM이나 IB도 이제 비교적 양호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이번 1분기 실적에 투자 자산에서 뭐 별다른 이제 평가 손실이나 손상 차손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펀드 형태로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과연 이제 자산 규모나 아니면 이제 수익성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이건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미래에셋 관련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이제 신규 투자 관련된 불확실성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미국 호텔 투자 관련해서는 지금 안방보험이 이제 미래에셋 그룹에 계약 이행하라는 이제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에다가 계약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라라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둘 다 강대강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절차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노이즈는 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미래에셋 1분기 실적 보면 뭐 ELS 관련된 해칭 손실이나 이런 쪽은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회계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안방보험하고 분쟁 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서로 분쟁 문제되고 있는지. 일단 ELS 관련된 손실이 얼마인지 딱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자산이랑 파생이랑 다 같이 좀 나눠져 있어서 이걸 딱 얼마다 이렇게 잡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이거 대부분 다 트레이딩 쪽에 반영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자체해지 비율이 타사 대비해서 높진 않습니다. 한 40% 정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타사 대비해서 그렇게 손실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40%가 그 잔고로 얼마 정도 돼요? 잔고는 지금 한 3조에 4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호텔 관련된 투자는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에다 빨리 잔금 납입해라 이렇게 지금 해서 소를 제기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셋은 이제 안방보험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제 미국 호텔을 계약을 할 때 관련된 사안 중에서 뭔가 좀 이제 안방보험이 이제 제출해야 될 그런 것들이 좀 미완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해결해라 아니면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코로나 터지기 전에 호텔 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안방보험 입장에서는 최대한 미래에셋에 이제 책임을 물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또 미래에셋은 안방에다가 책임을 좀 물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송이나 이제 분쟁 내용은 좀 이제 지역적이고 그 근간에는 좀 이러한 이제 배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다음 대우건설 3엔 3호 이민재 의원 발표해 주세요. 예, 대우건설 1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일회성 없이 나온 실적이라 좀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주 같은 경우도 나이지 LNG NLNG 트레인 7, 그 다음에 카타르 노스필드 등 감안했을 때 4분기까지 4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목표로 했던 5조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기까지 3.5만 세대 분양 계획 중 90% 정도를 달성할 예정인데 분양가 상한제 연기된 걸 감안해보면은 뭐 수치상으로 그렇게 무리한 숫자라고 판단하고 무리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세대 이상 분양하게 될 경우 그리고 수주도 이 정도 수준 달성하게 된다면 뭐 외적인 질적 개선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내에서 이제 차선 우주 계속 말씀드리고요. 3엔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실적은 잘 나왔으나 우려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공사 현장 지연 우려에 대한 비용을 반영을 했고요.
이렇게 해외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은 이런 비용들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반영 가능성 저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좀 밀리고 있는 상태라 수주도 생각보다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호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림 산업을 추정하면서 같이 3호도 넣어놓는데 1분기 350억 정도 영업이익을 3호 영업이익을 생각했는데 700억 나왔습니다. 일회성 환이 200억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0억 정도 나온 거고요. 정상적인 영업이익에서 원가율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 나왔기 때문이고요. 매출이 특히 잘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중대형 현장들에서의 원가율 진행률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3호가 사실 주는 임플리케이션은 대림산업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0억 정도 반영을 해놨는데 700억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 350억 정도 플러스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변수는 유화 부분과 이제 나머지 사업부들에서의 뭐 실적 부진이 좀 있다면은 이게 단순 더하기 350이 아닐 수 있긴 하나 지금 컨센서스 2,300억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4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은 계속 최선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BNK 금융지주 조보람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NK 금융지주 1분기 실적 대체적으로 기대치 부합하는 실적이었는데요. 한 가지만 하이라이트 해드리자면 이 대손 비용이 예상치 대비 큰 폭 하회했습니다. 사실 BNK 같은 경우는 이 하회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 부분이 좀 놀라웠어요. 근데 최근 중소 제조업 쪽 연체율 증가 중인 게 어저께 보였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2분기에도 이런 1분기와 같은 낮은 대손 비용률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질적인 시험대는 1분기가 아닌 2분기부터 시작이고요. 여전히 국책은행 및 지방은행의 보수적인 관점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